60대에 맞이한 첫날 밤에 다리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한은정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35년간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붓을 쥔 아이들의 눈빛, 물감 냄새,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교실에서의 모든 일상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조용했죠.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제 이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면 되니까요. 아침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요가 교실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TV는 켜놓기만 하고 소리는 줄여놨어요. 너무 조용하면 제 숨소리만 들리는 게 무서웠거든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가끔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만 남았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까요? 어느 날 복지센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 노란색 종이에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예 치유 프로그램 식물과 함께하는 마음의 봄. 식물이라. 저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아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의 봄. 제게도 그런 게 올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식물원 입구에 섰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유리온실 안에서 풍겨나오는 흙냄새와 풀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연의 향기였죠. 온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강사 선생님이 흙 파는 법, 모종 심는 법을 설명했죠. 손에 흙을 묻히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흙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분을 들고 온실 밖으로 나오는데 구석진 곳에서 한 남자가 시든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하고 있었죠.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 남자가 다듬던 나무가 너무 말라 보였거든요.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저 나무 살릴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나무를 한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말투였죠. 저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기다림이라니. 저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손등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죠. 한은정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나무를 향했죠. 다음에 오시면 이 나무 확인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도연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저는 화분을 들고 식물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식물도 사람처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도 기다리면 될까요? 뭔가가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식물원에 다녀온 이야기, 박도연이라는 정원사를 만난 이야기. 글을 쓰다 보니 가슴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말라 보이던 나무가 정말 살아날지 궁금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조용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온실 구석으로 가보니 박도연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여전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식물원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나무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박도연이 돌보던 말라 비틀어진 나무. 온실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에 작은 변화가 생겨 있었어요. 가지 끝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분명 죽은 줄 알았던 나무였는데 그 작은 새싹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변화가 보이시죠? 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가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죠. 정말 살아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나무 곁으로 다가와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일을 매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는 새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매주 식물원에 나갔습니다. 원예치유 수업은 한 달에 2번이었지만 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식물원을 찾았어요. 제 화분을 돌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박도연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식물원에 가면 박도연은 늘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들어가는 꽃을 돌보거나 버려진 화분을 정리하거나 온실 유리를 닦고 있었죠. 말수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대하는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화분을 주워 오더라고요. 흙도 바싹 말라있고 잎도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이건 왜 가져오세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화분을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직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는 마른 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어요. 물을 주고 햇빛 좋은 곳에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도연이 살려낸 화분들이 하나둘씩 초록빛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이어서 잎이 피고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묘하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저는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식물을 잘 살리세요? 비결이 있나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보는 거죠. 관심을 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지, 햇빛이 필요한지 그냥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그의 말에 뭔가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이 필요한 거구나. 누군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화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심었던 허브였어요. 열심히 키웠는데 잎이 자꾸 노랗게 변했죠. 걱정이 되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박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들어 흙을 확인했어요. 허브는 물을 적게 줘야 합니다.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세요. 아, 그렇군요.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식물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건 적게 필요로 하죠. 중요한 건 그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날 저는 박도연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식물 이야기, 정원 이야기. 그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 나무 기억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보셨던. 박도연이 온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제가 처음 봤던 그 말라있던 나무였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 나무가. 말을 하다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나무에 분홍색 꽃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박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물 주길 기다린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죽은 것처럼 텅 빈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물을 줄 누군가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거실 창가에 제 화분을 놓고 물을 줬습니다. 박도연이 알려준 대로 흙이 마른 걸 확인하고 조금만 줬어요. 허브 잎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식물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어디선가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식물원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초록빛이 제 가슴에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는 식물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고 가족은 있는지, 왜 정원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박도연이 온실 안에서 화분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그가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의 목에 은색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가느다란 체인에 매달린 작은 열쇠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낡아 보였어요. 오래된 물건 특유의 빛바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예쁘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숙여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열쇠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뭔가 개인적인 물건 같았거든요. 다음날 식물원에 갔을 때도 박도연은 그 열쇠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늘 그 열쇠를 하고 다닌다는 걸.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게 신기했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박도연 씨, 그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늘 목에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박도연은 화분에 물을 주다가 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오래된 거예요. 버릇처럼 하고 다닙니다. 혹시 집 열쇠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미소였죠.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단호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그만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궁금증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 그 열쇠에 눈길이 갔어요. 박도연이 일할 때마다 목에서 흔들리는 열쇠. 가끔 그가 무의식적으로 열쇠를 만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뭔가 소중한 물건인 건 분명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식물원으로 향했어요. 빗속에서도 식물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온실 안으로 들어가니 박도연이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오셨네요. 박도연이 말했어요. 저는 우산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제 화분이 걱정돼서요. 물을 너무 많이 먹진 않았나 해서. 허브는 괜찮을 겁니다. 온실 아니니까요. 박도연이 안심시켰어요. 저는 제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화분은 건강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그랑. 금속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유리온실 문 근처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작은 물건. 저는 다가가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열쇠였어요. 박도연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열쇠. 손에 쥔 열쇠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열쇠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K&O 이니셜이었어요. 누군가의 이름 첫 글자를 새긴 거겠죠. K와 A. 박도연의 이름에는 이 알파벳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니셜일까요? 그거.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떨어진 거 주웠어요. 저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박도연은 황급히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인이 낡아서 자꾸 끊어지네요. 그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K와 A라는 이니셜이 있던데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을까요? 박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그날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열쇠가 계속 생각났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 K&O. 왜 박도연은 그 열쇠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는 걸까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박도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동시에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열쇠에 담긴 이야기가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식물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박도연을 마주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박도연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식물을 잘 돌보는 친절한 정원사. 그것뿐이었죠. 그 열쇠 하나가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박도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요가 수업에 나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매주 하는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이었어요. 열쇠일 이후로 식물원은 가지 않고 있었지만 요가는 계속 다녔죠. 몸을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자리 김순자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어요. 말이 많고 동네 소식에 밝은 편이었죠. 은정 씨, 요즘 식물원 안 가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매트를 접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바빠서요. 그래요? 난 은정 씨가 그 정원사 아저씨랑 친해진 줄 알았는데. 순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냥 식물 얘기 좀 나누는 사이예요. 아, 그렇구나.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힐끗 보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근데 은정 씨,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고는 말했죠. 그 정원사 아저씨 예전에 공사사고로 사람 하나 죽게 했다잖아. 그 말이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내 친구 동생이 그 사고 알고 있대. 10년도 더 됐나? 조경공사 하다가 사람이 죽었대요. 그 아저씨가 그때 책임자였다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확실한 거예요? 친구한테 들은 건데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소문이 많았대요. 그러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죠 뭐. 순자 씨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순자 씨가 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사사고, 사람이 죽었다. 박도연이 책임자였다. 그 열쇠가 떠올랐어요.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낡은 열쇠. K&O라는 이니셜. 혹시 그 열쇠가 그 사고와 관련된 물건일까요? 죽은 사람의 이름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로 가려다 복도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죠. 오래된 공지사항이나 지역 소식 같은 게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게시판 한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공지들에 가려져서 평소엔 잘 안 보이는 위치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자세히 봤어요. 조경업체 대표 인명사고 후 실종.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희미했죠.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경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전점검 미비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조경업체 대표가 사고 직후 행방을 감췄다고 했죠. 기사 옆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라 지금보다 젊어 보였지만 분명 박도연이었어요. 그 눈빛, 그 얼굴 윤곽, 틀림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게시판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박도연은 조경업체 대표였고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함께 나눴던 대화들, 식물을 돌보던 따뜻한 손길, 조용한 미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복지센터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걸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도연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아니,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저와 그는 그저 식물원에서 만난 사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기 시작했었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물원에 가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제 화분을 봤습니다. 박도연이 돌보는 법을 알려줬던 허브. 잎이 조금 시들어 보였어요. 물을 줘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박도연의 글씨였어요.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화분은 베란다 구석에 놓아뒀죠. 박도연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오지 않는지 전화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비밀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박도연을 마주칠까봐.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오랜만에 내리는 폭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 거세졌어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였죠.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문득 식물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날엔 온실이 걱정될 텐데 빗물이 새진 않을까? 식물들은 괜찮을까? 아니, 제가 왜 그걸 걱정하죠? 이제 상관없는 일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제 화분도 생각났습니다. 박도연이 돌보는 법을 알려줬던 허브. 식물원에 그냥 두고 왔는데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보고 오자. 식물원 앞까지만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비는 생각보다 더 심했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강했어요. 옷이 금방 젖었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물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유리 온실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온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온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밖으로 나오더니 무언가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청 같은 거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도연이 화분들 위에 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옷이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화분 한 화분 정성스럽게 천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은정 씨,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밖에 나가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대답했어요. 온실 지붕에 틈이 있어서 빗물이 샙니다. 이대로 두면 뿌리가 썩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천 한쪽을 잡았습니다. 함께 화분을 덮기 시작했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빗소리만 온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화분을 덮고 나서 저는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봤어요. 젖은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 당신 이야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공사 책임자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경공사 마감일이 촉박했어요. 저는 서둘렀습니다.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날 비계가 무너졌고 김한수라는 직원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김한수, K&O. 그 열쇠에 새겨진 이니셜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죠. 박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안전을 확인했다면 안수는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책임을 지기가 무서워서, 안수 부인과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때 폐쇄된 온실의 열쇠입니다. 사고가 난 그 공사 현장이었어요. 저는 매년 그곳을 찾아갑니다. 안수가 좋아하던 꽃을 심고 돌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식물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게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속죄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식물을 살려도 안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박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열쇠가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평생 품은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온 거죠. 매년 꽃을 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린 식물들, 당신이 돌본 생명들, 그 모든 게 김한수 씨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박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비 오는 온실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제게서 물러났어요.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간다는 걸.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식물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도 전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죠. 박도연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김한수와 함께 일했던 날들, 그가 꿈꿨던 것들, 사고 후 홀로 남겨진 안수의 가족들. 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묵묵히 들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박도연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작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식물원에서 가져온 흙과 모종. 박도연이 제게 알려준 방법 그대로 따라했죠. 조심스럽게 흙을 담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흙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박도연은 10년 동안 이렇게 식물을 돌보며 살아왔구나. 모종을 다 심고 나서 저는 작은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종이를 붙여서요. 거기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두 번째 봄, 이름을 지어줬어요. 박도연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 아픔을 딛고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며칠 동안 저는 그 화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 잘 드는 곳에 놓고 물을 줬어요. 새싹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화분이 제법 싱그러워졌습니다. 연두색 잎이 여러 개 돋아났어요. 이제 박도연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분을 들고 식물원으로 갔습니다. 박도연은 온실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등 뒤에 숨겼던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당신을 위해 심은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팻말에 적힌 글씨를 읽더니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봄, 그가 천천히 이름을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화분을 꼭 안듯이 잡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선물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감사합니다, 은정 씨. 정말로. 그날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도연은 제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충을 막는지, 계절마다 어떤 꽃을 심어야 하는지. 저도 박도연을 도왔습니다. 함께 화분을 옮기고 온실 유리를 닦고 낙엽을 쓸었어요. 일하면서 작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어느 날 오후 박도연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좋죠. 우리는 온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잠이 잘 와요. 오랜만에. 그래요? 네.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게. 박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은정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제는 덜 외로워요. 여기 오면 당신이 있으니까요. 제 대답에 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식물원으로 나갔고 박도연은 늘 그곳에 있었어요. 함께 식물을 돌보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거든요. 박도연의 존재가 제 일상에 빛을 가져다 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또 박도연을 만날 거라는 생각에 잠자리가 편안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친구가 생겼거든. 친구요? 누구예요? 나중에 소개해 줄게. 좋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죠. 박도연이 준 두 번째 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박도연에게 준 화분이었어요. 우리 둘의 화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싱그러웠어요.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말이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박도연과 함께라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 또 식물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새 식물원에 나간 지도 몇 달이 지났어요. 박도연과 저는 이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물을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함께 있었죠. 3월 말 식물원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매일 나무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곧 필 거예요. 올해는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려졌어요. 벚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박도연과 함께 보는 첫 봄이었으니까요. 4월 첫째 주 드디어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식물원에 갔을 때는 몇 송이만 피어 있었는데 오후가 되자 나무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벚꽃 아래 선이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들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박도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벚꽃을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아름다운 것 같네요. 왜요? 함께 볼 사람이 있어서요. 박도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은정 씨, 박도연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 꽃이 피면 저는 매년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요? 네, 그 애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작년엔 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작년엔 참회였죠. 박도연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올해는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번엔 은정꽃이라 부르고 싶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은정꽃이라니, 제 이름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저를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 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도 이 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따뜻하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조심스럽게 열더니 그 안에서 씨앗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손톱만한 크기. 갈색빛이 도는 씨앗이었죠. 이건 뭐예요? 제가 처음 심은 나무의 후손입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어요. 20살 때 처음 조경일을 시작하면서 심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벚나무였죠. 몇 년 전 그 나무에서 씨앗을 받았어요. 소중하게 간직해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씨앗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된다니 신기했습니다. 이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겠어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함께요? 네. 우리 둘이 함께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돌보는 거예요. 박도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심어요. 우리는 식물원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박도연이 미리 준비해둔 모종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도연이 한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땅을 팠습니다. 박도연이 삽으로 흙을 파면 제가 그걸 옆으로 옮겼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구덩이가 적당히 파지자 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있던 씨앗을 함께 감싸주었죠. 같이 심어요. 우리는 함께 씨앗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물을 줬어요. 박도연이 작은 팻말을 꽂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정과 도연의 나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박도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합니다. 다음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함께 볼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요. 약속이에요. 약속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방금 심은 씨앗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곧 싹이 날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겠죠.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요. 처음엔 작고 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단단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 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로 떨어졌어요.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죠? 행복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어요. 저도요. 정말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서 봄바람을 맞으며 방금 심은 씨앗이 자라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65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왔고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음 봄을 약속했죠. 창밖을 보니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정꽃, 제 이름을 붙인 꽃, 그 꽃들이 봄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씨앗을 심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싹이 나더니 어느새 손바닥만 한 묘목으로 자랐어요. 박도현과 저는 매일 그 나무를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을 쳐냈죠.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우리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정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함께요? 네. 저는 혼자 작은 집에 삽니다. 크진 않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무엇보다 정원이 있습니다. 박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식물원에 가고 저녁에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5살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박도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해줬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언제 이후일까요? 박도현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에는 정말로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러 화분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집안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박도현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으며 화분에 물을 주는 뒷모습,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사랑이겠죠? 박도현이 저를 돌아봤어요. 사랑요? 네. 젊었을 땐 사랑이 불꽃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뜨겁고 격렬한 것.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박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꽃 대신 흙냄새가 나니까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매일 곁에 있어도 질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박도현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필 땐 항상 떨립니다. 떨려요? 네. 몇 번을 봐도 꽃이 피는 순간은 떨려요. 당신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입니다. 떨리고 설레고 감사해요. 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봄이 다시 왔어요. 10년 동안 겨울을 살았는데 당신이 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박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죠.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럽시다. 우리가 심은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정원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식물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손을 잡고 식물원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식물원은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돌보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의 일을 도왔어요. 화분을 옮기고 꽃을 다듬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박도현과 함께라서요.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온 김밥이나 주먹밥,
박도연은 늘 맛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거짓말. 그냥 김밥인데. 진심입니다. 당신이 만든 거니까요.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우리가 심은 나무는 꾸준히 자랐습니다. 이제 제 허리 높이까지 자랐죠. 어느 겨울날 박도연이 그 나무 옆에 작은 팻말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예쁜 팻말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봄 마이너스 한은정 앤드 박도연. 저는 그 팻말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박도연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의 나무예요. 우리의 봄이고요. 고마워요, 도연 씨.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은정 씨. 그날 저녁 우리는 집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봤습니다. 제가 찍어뒀던 사진들이었어요. 식물원에서 일하는 박도연, 함께 심은 나무, 벚꽃 아래서 찍은 우리 둘. 행복한 사진들이네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거예요. 좋습니다. 평생 함께 채워갑시다. 우리는 사진첩을 덮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어요. 제가 키운 허브로 만든 차였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정원을 덮어갔어요. 우리가 심은 나무도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우리 나무에도 꽃이 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벚나무는 보통 3, 4년이면 꽃을 피웁니다. 내년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되네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볼 첫 번째 꽃이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에 박도연이 있었으니까요. 65살에 만난 사랑이지만 늦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겪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박도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